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8주간 현대 고전 산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산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이론이 되겠죠. 기본 이론이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작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이런 기술만 늘리시면 돼요. 자, 처음에 여러분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소설의 이해라고 나오죠. 소설의 이해, 그 다음에 소설의 정의와 특성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소설의 정의, 특성은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허구적인 이야기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설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꾸며낸 가공, 즉 허구적인 이야기다, 가짜 이야기다가 되겠죠.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게 뭐 감동을 준다, 인생의 진실을 표현하려고 한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성에서 여러분 첫 번째가 허구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허구성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쵸? 그래서 허구성이란 얘기는 거짓말 이야기가 바로 허구성이란 얘기고요. 산문성 나오는데 그 산문성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진실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진실이 방금 소설 정의할 때도 했지만 삶에 무엇을 추구한다? 진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허구성의 반대말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진실성이 아니에요. 허구는 가짜라는 말이 되니까 허구성의 반대는 뭐가 된다? 바로 개연 사실성. 그렇죠? 사실성이 돼요. 사실성. 요 사실성이 이건 진짜다? 요거는 뭐다? 가짜다가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개념은 뭐가 있냐면 분명히 허구, 거짓말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사실성은 높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음직하게 꾸며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성을 높이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배경을 그럴듯하게 만든다거나 인물 설정도 그럴듯하게 한다거나 뭐 등등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한 30년간 부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배우를 하는 연기를 하는데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그렇죠? 부산에 맞나 싶은 거죠. 이런 게 그 드라마의 미스가 되는 거죠. 이 드라마는 뭐가 떨어지고 있다? 사실성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만약에 우리가 잘 해준다면 거짓말이지만 뭐가 올라간다? 사실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얘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예술성, 여섯 번째 모방성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소설의 구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성입니다.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건과 사건을 일관성 있고 놀라움과 긴장을 동반하고 통일성 있게 계획적으로 배열해 놓은 틀을 뭐라고 한다? 구성이라고 한다라고 나오는데 밑에 여러분 이야기하고 플롯의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스토리가 되는 거고 플롯은 구성이 되는 건데 이야기는 그냥 뭐가 된다? 그냥 쭉 이야기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의 나열 요런 게 그냥 뭐가 된다?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구성은 여러분 중간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인과적이라는 게 나와요. 인과적.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대학교 때도 배웠던 예문이 되는데 옛날에 왕과 왕비가 살았다. 그리고 왕과 왕비가 죽었다. 이건 뭐가 된다? 스토리예요. 이건 스토리가 되는 거고 왕비가 죽었다. 그쵸? 그 슬픔으로 누구도 죽었다. 왕도 죽었다. 이래야 인과관계가 들어가서 뭐가 된다? 플롯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쉬운 예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의 3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별표 한번 쳐주셔야 돼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물, 사건, 그 다음에 배경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가 이 셋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빠지면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물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사건,
세 번째가 배경이 되겠어요. 하나하나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구성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분 1, 2, 3, 4, 5번 뭐라고 나오냐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두 개만 꼽아다라고 하면 여러분 발단하고 뭐가 될까요? 절정이 제일 중요해요. 발단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방금 배웠던 구성의 3요소인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모두 소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발단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에서는 나올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다. 갈등 시작이 되는 거고 그 갈등이 위기 점점 올라가고 갈등 최고조가 뭐가 된다? 절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갈등이 꺾이는 게 뭐가 된다? 결말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꺾인다라고 하면 꼭 여러분이 원하는 해피엔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인공이 죽어도 갈등은 뭐 하게 돼요? 꺾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다 갈등이 꺾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기시게 되면 여러분 이야기 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하고 복합 구성이 나오는데 자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뭐가 된다 여러분? 단일 구성이 되고요. 갈등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복합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디귿의 여러분 피카레스크식 구성하고요. 리을의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별표식 쳐주셔야 돼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병렬식 구성이라고 해요. 병렬식 구성이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맞겠죠? 여러분 아까 중고등학교 다 다루게 되는데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한 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작품 기억나는 게 있냐면 연탄 팔던 경호네 집에서 쌀을 팔기 시작하면서 형제 슈퍼의 김반장하고 막 갈등하게 되는 게 나와요. 그게 우리가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원래 그 소설 제목은 일용할 양식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편이라고 한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어떤 소설이 있냐면 예를 든다면 원미동 시인들이라고 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약간 좀 모지를 좀 이렇게 좀 떨어진 아픈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또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도 있고요. 한계령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다 우리가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미동 사람들 읽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미동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읽었어가 되는 거고 진짜 다 읽었으면 진짜로 뭐를 다 읽었다? 원미동 사람들을 다 읽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소설 이걸 우리가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헷갈리시죠? 그게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입니다. 두 번째 옴니버스식 구성은 여러분 피카레스크식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탈춤이 봉산 탈춤이 바로 무슨 구성이기 때문이다? 옴니버스식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옴니버스식 구성은 여러분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피카레스크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미동 사람들의 여러분 김반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소설에도 다 김반장이 나오고 어떤 다 동네는 똑같아요.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갈등과 주제가 뭐한 것뿐이에요. 다르죠. 근데 이 옴니버스식 구성은 여러분 인물도 뭐하고 다르고요. 당연히 주제, 이야기 다 달라요. 완전 독립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탈춤 얘기할 때 하겠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옴니버스식 봉산 탈춤을 예를 든다면 역시 옴니버스식 구성. 그래서 각 과장이라고 하죠. 1과장, 2과장 각 과장은 독립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옴니버스식 중요해요. 두 번째로 내려오면 여러분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가 나오는데 평면적 구성 줄치고 입체적 구성도 줄치셔야 돼요. 평면적 구성이란 얘기는 우리 기본 수업할 때 하기는 했어요. 평면적 구성이란 얘기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바로 평면적 구성이 되겠죠.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입체적 구성이 뭐가 된다? 역순행적. 그렇죠? 시간 순서로 반대로 거꾸로 흘러가는 것. 즉 현재에서 뭘로 넘어가고 과거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무슨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또 나오는데 순행적, 역순행적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 디귿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가 여러분 의식의 흐름에 따라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별표 한 번만 쳐주시고 줄 쳐주시겠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요. 네,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러분 그냥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무슨 말 하나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읽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 주요 작품은 일단 오상원의 유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최인훈의 광장,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식의 흐름 기법은 혼자 생각을 쭉 줄줄줄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독백체로 많이 나와요. 독백체. 예, 그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꼭 알고 계셔야겠죠. 만약에 오상원의 유해라든가 최인훈의 광장 작품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위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알맞냐 알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의식의 흐름의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때 알고 계셔야 맞다 틀리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여러분 환몽 구성이 나오죠. 환몽 구성도 역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존재감 아주 있는 구은몽이라고 하는, 그쵸, 작품이 있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구은몽의 원래 구은몽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체라고 할까요? 예, 조신의 꿈을 배우게 될 건데 그 조신의 꿈도 역시 여러분 현실에서 뭘로 넘어가야 돼요? 꿈 넘어갔다가 다시 뭘로 넘어와요? 현실로 넘어오죠. 그래서 꿈 현실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뭐가 된다? 환몽 구조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원적 구성이란 얘기는 초월계와 현실계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역시 현대소설보다는 고전소설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간계와 천상계로 뭐 하는 거?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원적 구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 구성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웅의 일대기 구성이 있어요. 예, 영웅의 일대기 구성은 사실 뭐 말로 해도 되겠죠. 고전 소설에 여러분 영웅 일대기 구조라고 하면은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고귀한 혈통. 예, 혈통이 좋아요. 핏줄이 좋죠. 그다음 두 번째가 기이한 탄생. 그렇죠? 그다음에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위기 극복, 승리, 이렇게 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주몽의 아빠는 하늘에 있는 해모수, 엄마는 땅의 신 유화예요. 그쵸? 유화 부인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여러분? 알로 태어나요. 그걸 난생설화라고 하거든요. 알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이 주몽이잖아요. 뭐 잘 쏘죠? 활 잘 쏴요. 그쵸? 그런데 부여의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피해서 어떻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 패턴이 바로 영웅일대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마지막이죠, 여러분. 액자식 구성 별표 쳐주세요. 액자식 구성. 요 액자식 구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액자 안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구성하고 똑같다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몇 개가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외화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내화라고 부르게 돼요. 요즘에는 좀 뜸한데 예전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작품 중에 하나가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거든요. 그 여자네 집이 외화와 내화 이렇게 나뉘게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리면 회상을 한다면, 그쵸? 액자식 구성이냐? 그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옛날 떠올리고 잠깐 빠져버리는 거는 그냥 회상, 그쵸? 이렇게 한 것 뿐이고, 액자식 구성이 되려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자식 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구성의 기본 유형이에요. 뭐 사건 중심이 1번에 나오고 두 번째가 인물 중심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연대기적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선 별표 치셔야 돼요. 복선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암시라고도 하지요. 자, 사건이나 행동의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소재, 동기적 행동을 인물의 직접적 행위나 대화 및 여러 방법을 통해 미리 뭐하는 거?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복선, 뭐가 된다? 암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다가 또는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아, 둘이 헤어지겠구만 이런 거 눈치챌 때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복선, 암시가 돼요. 현대소설에서 꼭 다룰 건데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가지 말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이라도 제발 오늘이라도 제발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의 죽음을 뭐 한 거예요? 예견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 입장에서는 나가서 뭐를 해와야 돈을 벌어야 또 밥을 먹이든 약을 먹이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라이씨 이러고 또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니까 아내가 뭐 했다? 죽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나가지 말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가 된다? 복선, 암시가 되는 거예요. 자, 끝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의 성격. 여기는 별표 쳐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인물의 성격이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 주동하고 반동, 그 다음에 주요 부수가 있는데 이게 짝꿍이에요. 주동, 반동 짝꿍이고 주요 부수 짝꿍이고 5번, 6번이죠.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이렇게 해도 역시 짝꿍이 되고요.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도 짝꿍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일단 원래 순서는 이게 먼저 맞아요. 주요 인물이 있고 뭐가 있다? 부수적 인물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주요 인물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뭐 주인공. 그쵸? 주인공. 더 쉽게 말하면 대사가 많다 적다? 대사가 많겠죠. 그쵸? 그럼 부수적이란 얘기는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일찍 죽기도 해요. 예, 그리고 여러 번 죽기도 한다? 아세요? 엑스트라는 여러분, 많이 죽어요. 왜냐면 예를 든다 만약에 뭐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본다면은 상인이었다가 죽고요. 군인이었다가 죽고요. 뭐 이렇게 염탐하다가 죽고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부수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주동 인물과 뭐가 있다 여러분? 반동 인물이 되는데 이 주동 반동도 역시 쉬워요. 주동 반동은 어떤 개념이 되냐면 착한 놈과 뭐 나쁜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착한 놈, 나쁜 놈이 바로 주동, 반동이 됩니다. 평면하고 입체는 되게 쉬운데 역시 평면과 입체도 쉬워요. 평면적인 인물과 무슨 인물이 있다? 입체적인 인물이 있는데 평면적인 인물은 성격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 성격 변화가 없는 거. 입체적 인물은 성격 변화가 있는 거를 말하게 돼요. 토끼전에서 여러분 용왕은 평면일까요? 입체일까요? 걔는 입체적 인물이에요. 용왕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버전의 용왕이 내가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쵸? 토끼를 죽이려고 했구나. 부끄럽다 이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고 하고 욕심 끝까지 부리지 않고 죽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개를 해서 입체적 인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데 뭐가 되냐면 전형적인 인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개성적인 인물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게 되죠. 조금 더 쉽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전형적 인물은 뭐가 되냐면은요. 그 시대 뭐를 가지고 있다?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개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가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평균값.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70년대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하고 지금 2017년도의 전형적인 아버지하고의 평균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쵸? 달라요. 제 기억에도 남아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셨고요. 당연히 담배를 피우셨고 항상 어디서 피우셔요?
집 안에서 피우셨어요. 예, 그때는 그게 문화였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집마다 이렇게 쟁반이 있고 그 쟁반 위에다가 잿더리하고 담배하고 예, 라이터 같은 것들이 항상 놓여져 있었고요. 예, 되게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앉아서 함께 담배를 피우시고 막 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 가끔 애들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 새끼가 아빠 말을 안 들어 이거 막 때리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엄마가 밥 먹어요라고 했는데 밥 보다가 갑자기 고기가 없잖아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옛날 아빠의 평균값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빠의 평균값은 어때요 여러분? 일단 밥 투정하면 굶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밥 투정하면 굶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양말 벗었다가 거꾸로 돼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가 안 빨아줘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하고도 뭐 해야 되죠? 잘 놀아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지금 평균값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이냐 개성적인 인물이냐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막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영화가 시작되는데 어떤 킬러가 막 나와서 한 사람 한 7, 80명을 되게 막 잔인하게 막 죽이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일단 호기심이 딱 끌었겠죠? 그리고 이 킬러가 이제 피칠갑이 돼가지고 되게 탁 씻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양이 10마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섭죠? 또라이 같죠? 그럼 여러분 이 킬러는 여러분 전형적인 킬러예요? 개성적인 킬러가 돼요? 개성적인 킬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요 부수 주동 반동은 이거는 시대를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이나 주요 부수 주동 반동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고전 산문에는 여러분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고전 산문에 뭐가 많다? 평면적 인물과 무슨 인물? 전형적인 인물이 고전 소설에는 많아요. 현대 소설로 넘어와야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도 많아지고 개성적인 인물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럼 흥부전에서 흥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흥부는 당연히 여러분 흥부하고 놀부를 예를 들어 보죠. 당연히 여러분 주요예요, 부수예요? 당연히 주요 인물이 되는 거고요. 흥부는 뭐가 되는 거? 주동. 놀부가 그렇죠. 반동이 돼요. 흥부는 여러분 계속 착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평면이 되고 놀부는 또 자기 죄를 뉘우치니까 뭐가 되고 입체가 돼요. 흥부 뭐예요? 전형이죠. 놀부도요. 그렇죠. 놀부도 전형적인 악인 구두쇠가 되잖아요. 예, 뭐 잠깐 예를 들었지만 뭐 놀부가 그쵸? 동생은 막 모질게 막 쫓아내고 막 1억씩 막 기부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럼 이거 뭐야 이상하게 되겠지만 전형적인 그쵸? 이렇게 악인이 되겠죠. 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고전 소설 속에서 전형적인 인물 되게 많아요. 뭐 효하면 뭐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춘향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절개. 그쵸? 효랜다. 심청이랑 헷갈렸어요. 네, 춘향이가 뭐의 전형이 되는 거죠? 네, 절개가 되는 거고 심청이가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길동에는 흥부는 여러분 그러면 흥부는 착한 거, 걔는 정력의 왕이에요. 자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저씨 유머인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그죠? 흥부의 자식은 여러분 그 버전마다 달라요. 버전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한 10명 정도가 돼요. 10몇 명의 정도가 되는데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경기도에 나와 있는 이본들 보게 되면 30몇 명 애들도 있어요. 이상해. 그러니까요. 예. 그 흥부 안에는 애만 낳다가 평생 가요. 그죠? 20년간, 20살 때부터 첫째 낳았다면은 50대서야, 그죠? 30살을, 그죠? 예, 희한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이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농담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형적 인물하고 개성적 인물까지가 됐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고 갈게요. 말 나온 김에 고전 소설은 평면적 인물이 많고 어떤 인물이 많다? 전형적 인물이 많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하면 고전 소설은 완성이 되는데 고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 가인, 형이라고 해요. 제자, 가인, 형. 예,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쓰시고요. 제자, 가인형 인물이란 얘기는 여러분 한마디로 잘난 남자와
잘난 여자가 주인공이란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남자가 잘났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남자가 잘났다는 기준은 뭘까요? 일단 잘생긴 거? 예, 잘생긴 건 옵션이에요. 못생겨도 돼요. 단 집안이 좋고 뭐가 많아야 되고 돈이 많으면은 일단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같이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남자 주인공은 잘났어. 집안도 좋고, 그렇죠? 돈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자는 여러분 뭐가 잘난 걸까요? 어떤 거? 그렇죠. 외모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전 소설 속에 여러분 보면 여주라고 하죠. 여러분 말대 여주가 안 예쁜 애가 없어요. 예. 춘향전에서 여러분 이몽룡이가 춘향이 보고 뭐에 뻑가요? 그냥 얼굴 보고 뻑 가는 거잖아요. 춘향이 말하는 거 보고 말 잘해, 논리적이야, 배운 티가 나, 마음에 들어. 이게 아니죠. 예뻐. 끝이에요. 끝이에요. 정말로. 예. 그래서 예쁜 게 여자의 조건이에요. 고전 소설 속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제자가 인형, 잘난 남자, 잘난 여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다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광문자전이라는 것과 박지원 선생이 광문자전이라고 하는 소설과 예덕선생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작품은 제가 꼭 여기다 실기도 했고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두 작품은 되게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광문자전에서 주인공 광문이는 거지예요. 예, 거지. 청계천에서 이렇게 빌어먹는 거지고요. 예덕선생전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똥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품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박지원이 말하고자 했던 그 주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직업, 그렇죠. 직업, 외모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말아라. 뭐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그런 주제로 글을 쓰게 돼요.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 그래서 광문자전, 예덕선생전은 진짜 중요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자가 인형이 아닙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인물 유형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인물의 말하기 방식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번째에 고사를 인용하여 말하기라고 하는데 요거를 찾는 방식, 예를 든다면 이거죠. 윗글은 이 소설은 고사를 인용하여 뭐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사를 인용했나 안 했나 라고 보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오면 고사를 인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시 공부할 때도 했던 내용이랑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쉽게 읽히실 겁니다. 자, 넘겨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꼭 여러분 성격만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주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직접과 뭐가 있다? 간접이 있어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 제가 환기적 기능,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공부할 때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뭐가 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직접적은 제일 쉬운 말이 뭐였고 여러분? 말하기였어요. 그쵸? 그 다음 간접적은 뭐였다 여러분? 보여주기였어요. 그쵸? 보여주기. 그러니까 나 지금 떨려 이러면 뭐가 되는 거고 직접 제시가 되는 거고 커피 한잔 할래? 고마워. 이건 뭐가 돼버리는 거고 이건 간접 제시. 내가 굉장히 지금 뭐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친구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봤더니 집이 되게 깔끔해. 그러면 얘 성격 뭐 하는 애구나? 깔끔하구나가 되는 거예요. 집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적인 제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간접적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뱉어버리면 뭐가 된다? 직접적 말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우회시키는 거죠. 돌려 말하기라고도 하고 우회적 말하기라고도 해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간접 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가마적 기능 할 때 배웠던 예로 한번 써본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엄마 나도 롱패딩 사줘.
이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이건 직접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엄마, 우리 반에서 나만 롱패딩이 아니야. 나 빼고 다 롱패딩 입고 다닌다? 어쩌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간접적인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만 묶여 있지만 주제를 제시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의 배경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 중에서 인물 끝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배경 들어가는 거죠. 배경에는 여러분 크게 동그라미 1, 2번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시간적인 배경과 무슨 배경이 있다? 공간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원래는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다시 시간은 뭘로 나누게 된다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과 무슨 배경? 계절적인 배경으로 나누기도 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따로 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다니는 거지 따로 분리할 수는 없죠. 그쵸? 요게 시간 공간이고 다시 세분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막 쿵쾅쿵쾅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일본 순사가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잡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무슨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드러났다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계절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러면 뭐가 돼버리는 거고?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설악산이다.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공간과 계절 둘 다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드러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뭐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주는 단어, 그쵸? 어휘가 사용되었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 요게 배경이에요. 별거 없지요. 자, 그러면 자, 갈등 한번 볼까요? 갈등. 소설의 갈등입니다. 갈등은 말 그대로 뭐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대립적 관계라고 나오게 되고요. 인물의 심리, 인물 간의 어떤 정서, 의견이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갈등은 여러분 정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종류가 더 중요하게 돼요. 갈등은 크게 무슨 갈등이 나누게 되면 내적 갈등과 무슨 갈등, 외적 갈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내적 갈등은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하는 갈등. 그쵸? 아마 오늘 여러분 아침 수업 있었을 때 그죠? 학원에 갈까 말까? 그죠? 갈등했을 수 있어요. 좀 늦게 갈까? 그죠? 요게 무슨 갈등이 된다? 내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중국집 가서 무슨 내적 갈등 하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갈등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외적 갈등은 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인간 대 인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흥부하고 놀부하고 갈등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갈등이 돼요? 인간 대 인간의 무슨 갈등? 외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두 번째 개인과 개인하고 세 번째가 개인과 사회. 그렇죠? 개인과 사회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여기는 뭐 채만식의 레니메이드 인생이라고 하게 되죠. 요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홍길동 전도 사실은 홍길동이 태어난 거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는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자인 홍길동을 사회에서 인정해줬다면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사회에서 서자를 무시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인간 대 모두 된다? 사회와의 갈등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인간과 운명이 있고 마지막 인간과
자연 요렇게도 있어요. 인간과 자연은 뭐 보통 뭐 재난 이야기가 되겠죠. 또는 뭐 농사꾼들,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열심히 지어놨더니 뭐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이래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돼버리면은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위 작품에는 인간 대 인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설의 서술자로 가죠, 여러분. 시에서는 말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화자라고 배웠어요. 그쵸? 화자 또는 시적 자아라고 배웠는데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누가 뭐라고 한다? 서술자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서술자예요. 그래서 서술자의 개념 3가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게 되고요. 서술자의 개입, 별표 쳐주셔야 돼요. 서술자의 개입. 자, 서술자의 개입은 여러분 현대소설보다는 어디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바로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따가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말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서술자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자신의 의견을 뭐하는 거, 말하는 것들이 바로 서술자야 뭐가 된다? 개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서술자의 논평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돼요. 다른 말로는 요즘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감탄형 어미를 쓰거나 아니면 의문형 어미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보고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찾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서리법을 쓰거나 아니면 영탄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춘향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춘향이가 옥에 갇혀있고 이몽룡이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막 둘이 울어요. 우는데 갑자기 서술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습이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슬프다 안 슬프다? 슬프다란 얘기죠. 누가 슬프다는 얘기죠 지금? 서술자가 봐도.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역시 뭐 반대 이야기도 있죠. 뭐 영웅소설에서 착한 애가 나쁜 놈을 무찌르는 거죠. 그 장면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누가 통쾌하다는 얘기예요? 서술자가.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했어요. 자, 그 다음 서술 방식으로 묘사, 대화, 서술, 요약적 제시, 특정 인물, 시각, 서술이 있는데 묘사는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여러분. 묘사는 뭘 말하는 거였어요? 그림 그리듯 자세히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묘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묘사는 했던 얘기 또 하죠. 자, 이때 묘사는 여러분 크게 심리묘사, 그 다음 무슨 묘사? 외양묘사, 그 다음 무슨 묘사? 풍경묘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쵸?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면 심리묘사가 되고 사람 겉모습을 잘 묘사하면은 외양묘사, 그 다음에 풍경묘사 이렇게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외양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왜 외양묘사가 왜 중요하냐면 소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외양묘사를 충분히 해줘야 우리가 얘가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이런 외양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묘사예요. 팁 하나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보통 묘사는 항상 뭐와 함께 다니게 되냐면 비유하고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림 그리듯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를 쓰게 된다? 비유법을 쓰게 되죠. 비유법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묘사는 비유와 함께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엄마 어때? 설악산 단풍 예뻐? 산이 빨개. 이게 묘사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묘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뭐 산에 단풍이 엄마 어때 예뻐? 야 너무 예쁘다. 막 뭐 아가씨가 머리에 빨간색 핀을 꼽은 것처럼 그쵸? 이렇게 포인트가 딱 되는 단풍도 보이고 너무 예뻐. 방금 제가 무슨 표현법 썼어요? 뭐뭐 한 것 같이 그쵸? 직유법 썼잖아요. 그 직유법이 들어가 뭐가 된다? 풍경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는 대부분 뭐가 들어간다? 비유와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면 두 번째 하나만 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묘사에 무슨 묘사가 있다? 주관적인 묘사와 뭐가 있다? 그렇죠. 객관적인 묘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은 예가 그냥 제일 간단한 예는 그거예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최영미 씨가 이렇게 딱 서 있다. 최영미 씨군. 키는 163. 얼굴이 이렇게 되고 정도. 몸무게 몇 킬로. 오케이. 끝이에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묘사가 되는 거? 객관적인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와, 우리 영미는 키가 163이야. 예를 들어서 뭐 좀 작은 키가 몇이로 들어가죠? 한 157, 8이면 작은 키인가요? 여성한테? 158 정도의 키인데 아담해. 귀여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럼 이건 무슨 묘사가 돼버리는 거다? 그렇죠. 주관적인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 감정이 들어가면 주관적 묘사, 있는 그대로만 되면 무슨 묘사다? 객관적 묘사. 중요한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화 나오고 서술 나오게 되는데 요약적 제시 별표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요약적 제시. 이 요약적 제시는 바로 뭐냐면 크게 여러분 이렇게 막 많은 지면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그렇죠?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생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소설에서. 그러면은 그 유학 생활 한 10년간을 뭐 하면 돼요? 그냥 요약 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10년간 철수는 큰 문제 없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게 된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요약 제시한 거예요. 이게 요약 제시입니다. 마지막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개인 한 명 특정 인물이 되겠죠. 이따가 여러분 시점 배우고 나면은 요게 조금 더 쉬워질 거고요. 자, 그럼 소설의 시점 들어갈게요. 별표 치시고요. 일단 칠판 수업 할 테니까 칠판 수업하고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소설에서 시점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누구의 위치를 말한다? 말하는 이 서술자의 위치를 말해요. 서술자가 여러분 작품 안에 있으면 몇 인칭이 되는 거고 1인칭이 되는 거고요. 서술자가 작품 어디에 있다? 밖에 있으면 몇 인칭이 된다? 3인칭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아니면 몇 인칭이다? 3인칭. 다른 인칭은 없어요. 오로지 1인칭과 3인칭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냐 밖에 있냐를 이걸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되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되게 쉬워요. 무조건 누가 등장한다? 나가 등장하면 무조건 몇 인칭이다? 무조건 1인칭이에요. 무조건 1인칭이 되고요.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호칭이 나오겠죠. 김씨, 박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냐 이름이냐에 따져서 일단 1인칭이냐 3인칭이냐로 나누게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1인칭은 되게 쉬워요. 지금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서술자가 된 거죠. 근데 내가 이 글에 뭐가 된다? 주인공이면 뭐가 되는 거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따로 주인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된다? 1인칭? 그렇죠.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보시게 되면 나는 금년 6살 낸 처녀애고요 이렇게 나오죠. 나 나왔죠?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키가 자기 얘기해요. 아줌마하고 아줌마란다. 엄마하고 아저씨 아줌마 갑자기 있죠. 엄마하고 누구 얘기해요? 아저씨의 어떤 그 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인공은 누구란 얘기예요? 엄마하고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오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각각 장단점 한번 봐볼게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친구가 나한테 뭐 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이야 어저께 그런 일이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져요. 근데 단점은 역시 누구 마음밖에 몰라요? 내 마음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약간 객관적인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또 선택하기 나름이 되는 거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역시 자기 기준으로만 인물을 뭐하게 된다? 바라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면은 소설이 재미가 없거나 이렇게 잘못 쓰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인칭 관찰자. 안 어렵죠?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인칭 갈게요. 3인칭도 역시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3인칭 뭐가 있다?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인데 보통 전지적일 땐 이걸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전지적이라고 하는데 요 말뜻이 제일 중요하죠. 전지적.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가서 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능하신이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지가 바로 뭐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즉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차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서 등장인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느냐, 그렇죠? 아니면 목까지 꿰뚫느냐, 속마음까지 꿰뚫느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김첨지는 설렁탕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왠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그쵸?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100% 뭐가 된다? 객관적인 게 돼요. 왜냐하면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돼야 안 돼요. 관여가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 뭐가 된다? 관찰자 시점, 그 객관적인 입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요. 자, 이 네 가지 시점 중에서 여러분 사실 독자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재미없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 말부터 할까요? 우리 했던 얘기죠. 여러분 원래 원론적으로는 여러분 소설이 재밌을까요? 영화가 재밌을까요? 원론적으로는 소설이 재밌는 걸로 원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설은 내 입맛에 맞게 뭐 할 수 있어요. 막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영화는 내 상상력을 뭐예요? 이렇게 딱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마다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은 나는 별로야 라고 하는 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게 훨씬 재밌다라고 보면은 여기선 여러분 상상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작가가 다 뭐 해주니까? 다 알려주니까. 그쵸? 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읽을 때 막, 왜 그럴까? 궁금하, 이런 게 없는 거죠. 다 알려줘 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정리할게요. 시점 묻는 문제는 소설에서 단골 메뉴예요. 진짜로. 위 소설에 대한, 이 소설에 대한 시점에 대한 설명을 알맞냐, 알맞지 않냐라고 하면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4잖아요. 서술자 작품 안, 작품 안, 작품 밖, 작품 밖. 그쵸? 뭐래요?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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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칭, 3인칭. 그죠?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서술자 작품 안에서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한다.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란 얘기가 되고, 서술자 작품 바깥에서 등장인물의 행동만 서술한다. 3인칭 관찰자. 서술자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서술을 한다. 뭐가 된다? 전지적이잖아요. 읽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가장 평범한 시점 문제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5페이지의 시점하고요. 넘겨서 6페이지까지 시점 쭉 나와요. 요런 것까지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와서 소설의 표현 들어가겠습니다.